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사회의 어떤 사상을 지배 내지는 어떤 그 사상에 대안을 제시했었던 실학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학을 어떤 철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소위 근대성과 어떤 연관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그 실학사상의 어떤 전개의 그 단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먼저 그 초창기에는 이것은 그 17세기 전반기하고 중반기쯤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어떤 실사구시의 방법을 어떤 모색해보는 탐색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실학의 어떤 그 방법론적 특징이 실사구시, 경세치용, 이용후생 셋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 그 시기마다 어떤 강조점으로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실사구시의 어떤 모색기간이라고 본다면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정립기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에는 경세치용적인 제도 개혁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안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 해당되는 시기가 흥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18세기 후반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이때는 이용후생적인 이런 방향에서 탐구했죠. 그래서 이것은 실용지학과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주로 이제 서학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경세의 학문에서 어떤 이용의 학문으로 넘어가긴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집대성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실학이 하나의 철학으로서 그 기반을 확립한다. 철학적 기반이 확립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다양한 방법론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모색이 됐고, 이것은 하나의 철학적인 차원에서 희망화 된 것이기 때문에 집대성기라고 하고, 이때의 가장 대표자를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실학이 철학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리학과의 어떤 단절을 모색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할 것은 과연 실학이 성리학과 진정한 단절이 됐느냐 하는 것을 철학적인 개념들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살펴볼 텐데, 그것은 주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과 실학의 어떤 대비점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리학과 실학을 비교할 때의 첫 번째 입장은 다르지 않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겠죠? 성리학과 실학은 다르지 않다는 건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겠지. 하지만은 그 동기와 목적한 바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적 입장이 판이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있었죠. 성리학과 실학이라고 했었을 때 성리학 쪽에 해당되는 것은 실심과 그리고 실리, 실심, 실리의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쪽 실학에 해당되는 것은 실사와 또 실정 내지는 실용의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학적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죠. 이건 주로 이론적 어떤 도덕 정치의 어떤 이론의 탐색이라면 도덕 정치의 실천의 탐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좀 다른 입장이죠. 하지만은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이 동기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학을 추구하는 것. 즉, 이 성인지학이 뭘까요? 바로 유학이겠죠. 즉, 성인지학으로서의 유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 시간 말기에 설명했었던 이 성인지학을 현실화시킬 때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덕과 이용, 후생 이 단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리, 사용이 되지만은 다 실자라고 볼 수 있죠. 네? 다 실입니다. 즉 허가 아닌 실을 추구한다. 바로 유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실의 의미는 뭘까요? 성인지학, 도덕정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성리학, 특히 주자학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비판적인 입장들을 견지했었지만은 이 성인지학을 주자도 상당히 선양한 분 중에 하나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즉 주자학도 성인지학을 어떤 강화시키는 학문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추호의 비판도 없고 오히려 더 존경심을 보통의 주자학자보다 더 표현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말이에요. 그 실학이 이제 주자를 공격하기만 한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표자들의 입장인데 성호 이익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자와 주자가 맹자 이전에 있었다면 반드시 성인으로 지목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익 선생은 주자를 맹자 반열에 놓죠. 주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담원 홍대용 선생의 말씀입니다. 주자는 옛날 태어난 공자이다. 여기서는 주자를 공자 레벨에 놓습니다. 주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귀의할 것인가? 비록 그렇더라도 주자를 본떠서 구차스럽게 똑같이 되려고 하는 자는 아첨관이요 어거지 뜻을 세워서 이론, 즉 다른 이론만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그 주자를 공자와 같은 반열에 놓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선의 주자학자가 아니라 실학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를 주자와 동격시하는 이야기. 그 정도로 성인지학의 어떤 선양자 입장에서는 존경한다 이야기죠. 그 다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주자학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자는 육경, 6가지 경 얘기했었죠. 육경을 깊이 연구하여 진의를 변별하고 사서 논어맹자중용대학을 드러내어 밝혀 심오한 뜻을 밝혀 놓았다. 즉 성인지학을 육경사서의 입장에서 선양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존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주자학 내지는 성리학과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은 반대의 입장도 가능합니다. 성리학과 실학은 다르지 않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런 입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 동기나 목적, 즉 성인지학으로서의 유학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지. 하지만은 현 시대의 진정한 유학이 뭐냐고 봤었을 때 성리학 가지고는 부족해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설사 성인지학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는 더 이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조선 후기의 그 혼란, 난세를 처했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주자학으로서의 성리학이 어떻게 진정한 유학일 수 있느냐. 그리고 성인지학에 대해서 이론만 탐구하고 명분적으로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성인지학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철저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통해서 성인의 왕정을 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즉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라고 하는 특정한 시대의 비리와 모순과 문제와 인습을 갖다가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유학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철저하게 시공간적으로 조선 후기에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야말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공간에 바탕을 두고서 전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리학과는 같을 수가 없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진정한 유학이 될 수 없었을 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선 성리학과는 다르다.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도 명청대 실학이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중국 철학을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청 실학과도 같은 실학이라고 해서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조선 후기 사회라고 하는 특정한 시공간을 제한돼서 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실학은 조선 후기 사상의 특정한 사유의 경향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 고정된 고유명사화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르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어떤 주장을 살펴보면서 실제 조목조목 어떻게 성리학의 핵심 개념과 다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성리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것에 대해서 성리학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성리학에서 특히 주자학에서 이를 얘기할 때는 소이연 지고와 그리고 소당연 지칙,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이연지고, 그렇게 돼 있는 바의 근원, 어떤 원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이 될 터이고, 이것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바의 규칙, 그러니까 어떤 도덕과 당위를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의 도덕적 규범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과 동일한 차원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초월성을 띌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초월돼 있을 때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만물 그 어느 하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점에서 이 소이연지고는 보편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이를 통이라는 점에서 규정할 수가 있겠죠. 이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나시죠? 율곡 선생이 이통 기국 했었을 때 기국의 앞에 붙인 것이 이통이었습니다. 이의 어떤 보편적 질서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죠. 율곡 선생님도. 그래서 이통. 그러니까 율곡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러니까 그 주자학의 기본이죠. 소이연지고와 소당연지칙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주자학의 어떤 특징적 논리인데, 이것을 제가 떼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강조점이 율곡 선생이 이통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염두에 두셨을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본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규범이기 때문에 주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지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작용성에 대해서 강조점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발동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발. 퇴계 선생님 주장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도 이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주로 이발을 주장했을 때는 이쪽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들이 됐었는데, 이제부터 다산 선생 입장을 볼까요? 정약용 선생 입장을 보면은 황당하게 어떻게 보면 다운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상당히 스케일이 큰 차원이죠. 예? 뭐 세상의 근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류 사회를 또 통제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 그야말로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개념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스케일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국소적으로 다운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보세요. 옥, 석, 지, 맥이라는 식으로 다운을 시킵니다. 옥석지맥. 즉 옥이라고 하는 돌의 맥, 결이라는 겁니다. 옥석의 결이라는 거죠. 이거는 옥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돌멩이를 지금 주저앉은 얘기 아니에요. 예? 이 만물이 아니고. 예? 근데 황당할까요? 황당하지 않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실학은 항상 법고창신 그리고 탁고계제라, 즉 옛날 것을 바탕에 깔고 모든 걸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적이고 후운고학과 뒤에 나오는 고증학의 방식을 채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옛 것에 대한 존중인데 그렇다고 보니까 다산 선생이 이렇게 본 겁니다. 야, 이렇게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가 어떤 윤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이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추상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서. 문자를 뜯어보면 이렇죠. 이거는 왕자가 아니라 구슬옥변이지 않습니까? 구슬옥이죠? 그리고 이건 리자인데 저는 이 리자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건 뭐 다산 선생이 분석한 건 아닌데 리자가 밭전자에다 흙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뭘까요? 밭 사이의 흙이죠? 네? 밭고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밭과 밭의 경계를 나누는 밭고랑의 선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옥이라는 돌에 있어서의 그런 선이 뭘까요? 그것은 결이죠. 옥이라고 하는 돌의 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한 차원에 있어서의 하나의 것인데, 즉 사물의 특수한 질서라는 겁니다. 사물의 어떤 특수한 질서이지 사물 보편을 규제하는 그런 질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옥석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 사물의 질서로 다운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위 리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 존재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돌멩이 차원의 것이 어떻게 마무리 차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큰 그 리의 그 근원성을 갖다가 차단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옥석의 결이라면 결과 옥석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옥석이 있고 나서 결이 있죠. 옥석을 떠난 결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옥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주작적으로 본다면 이기 중에 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결은 리라고 볼 수 있겠죠. 원리가 된다면. 그럼 이건 뭘까요? 옥석이 있고 나서 결이 있다는 얘기는 기가 있고 나서 이가 있고 기가 발동하고 나서야 이가 올라탈 뿐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발기승입니다. 율곡 선생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산 선생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는 스스로 존재하고, 그렇죠? 결 없이도 옥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존적 존재이다. 즉 옥석을 떠나서 결은 존재하지 않죠. 의존적 존재는 반드시 스스로 있는 존재에 의존해야 하므로 기가 발하자마자 곧 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발이승이라고 하면 옳지만은 이발기수, 즉 이가 발하고 나서 기가 거기에 따라간다고 하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먼저 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퇴계에 대한 정면 공격일 수 있고 율곡에 대한 추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산 선생이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줄이설, 네? 그러니까 이를 중심에 놓는 그 이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가만히 뉘앙스를 보면은 주기설을 인정하는 것 같죠. 기가 있고 나서 이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율곡 선생이나 다산 선생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분석해 보면은 2차원도 넘어선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리적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그 스케일의 범위를 다운시킴으로 해서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에 대해서도 성리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주자가 이렇게 썼죠. 주자 같은 경우에는 천지, 지, 색. 이제 잘못 썼습니다. 천지, 지색이죠. 즉, 천지를 채우고 있는 것.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어떤 기본이 되는 성분 내지는 만물의 기본 진료와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제 다산 선생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범위를 아주 축소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축소시키냐면 아주 구체적인 사물 차원으로 갑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인체기 또는 유기 이런 것에 해당된다는 게요. 즉 사람 몸속에 있는 그 기, 그건 이제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 어떤 뭐 호연지기일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존재하는 구체적인 그 인간 몸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물에 있어서의 그 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의 그 유기라고 하는 것은 떠도는 것입니다. 천지지간에 떠도는 그런 기, 뭐 글쎄 그 공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각각의 특정한 물질을 겨냥해서 기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 삼란만상 중에 기로 안 돼 있는 건 없죠. 그렇죠? 모든 것의 기본 물질이 될 테니 기본 성분이 되니까. 하지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닌 것도 있죠. 기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정한 것들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어떤 진료를 이야기한 것인데, 이거는 어떤 특수한 물질 차원으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주기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설 자리가 없죠. 왜? 주기론은 뭘까요? 세상을 기중심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보편적인 성분으로서 그것을 최고라고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식의 스케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특정한 개개의 사물, 물질에 있어서의 기라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현상에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와 기가 모두 해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리에 대해서 주자 내지는 성리학에서 인정하는 어떤 근원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 성분이라고 하는 이 근원과 기본의 요소를 다 인정하지 않죠. 특정한 어떤 물질의 차원에, 특정 물질의 질서, 특정 물질 그 자체, 이런 식으로 국한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기의 이런 폭넓은 스케일은 여기서 인정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론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는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완전히 성리학에 대한 어떤 결별의 의식을 갖춘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이것을 꼭 이 부분은 이제 읽으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읽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퇴계를 비판하고 율곡을 계승하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다산 선생은 퇴율간에 있어서 율곡적이고 따라서 주리를 반대하고 주기를 주장했다는 식의 얘기가 되고,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실제 다산 선생이 서신 중에 쓴 건데 이렇습니다. 이 기로는 그러니까 동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서쪽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희다고도 할 수 있고 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두루뭉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독주상적으로 세상 모든 거 다 포함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동서남북 어디에 갖다 놓으면 걸리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치도록 끝날 때까지 서로 다투고 자손에까지 전해가더라도 그 결말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기로 싸워봐야 결말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인생에는 할 일이 많은데 당신과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 이상의 어떻게 주작 성리학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요? 이 기론
가장 기본이 되는 이기론, 그것은 쓸모가 없다는 사망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인간과 관련돼서 성과 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흔히 그 성을 이야기할 때, 성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증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성하면은 서양처럼 이성만 떠올리는데, 이것은 성증리성,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성증리의 그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성리학에서 이해하는 이 있죠? 우주의 근원이기도 하면서 윤리적, 도덕적 규범이기도 한 그 이치가 나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라는 것을 매개로. 이라는 것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그 유명한 성증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증리. 그죠? 나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주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그 이와 다르지가 않다. 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일 테니까. 그래서 성증리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선천적인 인간의 본성 속에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전하게 선한 그런 본성으로서의 도덕성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다소 고정적인 그런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마치 제가 보기에는 희화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자를 공격하는 다산의 입장이 아주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가서 아주 조그마한 거 하나를 가지고서 다운시키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그런 논법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펴요. 지금 이 성증리 얼마나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논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다산 선생 보세요. 기호입니다, 기호. 우리가 저기 뭐 기호식품을 먹는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즐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적인 경향성을 뜻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가 뭐 막연하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쏠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어떤 곳으로 향하는 그런 경향성을 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본다면 이건 순선이죠. 그렇죠. 이게 순선이 아니라면 그건 이의 것이 아니겠죠. 만약 이 순선이 아니라면 이가 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기는 악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지만은 이는 언제나 선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도 도덕성으로서의 순선인데 이것은 보세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호, 기호식품 먹듯이 그냥 좋아하는 것 쪽으로 쏠리는 경향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쏠리려면은 어디로든가도 쏠릴 수 있죠. 선한 쪽으로도 쏠릴 수 있고 악한 쪽으로도 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고정되어 있다면 이쪽은 어떤 그 선악의 가능성을 비고정적으로 열어놓는다고 할 수 있고 그 선악의 결정권 자체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죠. 스케일이 큰 사람 앞에서 상당히 우스운 논법을 핀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무서운 얘기라는 것이죠. 행동에 있어서의 철저한 자기 책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자나 성리학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철저한 자기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본연지성, 기질지성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다 기질성에 내 타고난 기질이 그래. 내 그러니까 그랬지. 하는 식으로 책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려 더 주자 이상으로 다산이 윤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더 천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문제입니다. 성리학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은 성에 있다. 그리고 이 성이 심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핍니다. 이때의 성이 뭘까요? 바로 아까 얘기한 도덕성이겠죠? 즉 도덕성이 아예 그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 것.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왜?
성은 이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연결된 그 성에 의해서 심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폈었죠. 그래서 이에 의해서 기가 통제되고 성에 의해서 심이 통제되는 것이 주자학적 어떤 그 패러다임의 기본이라는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이 성을 갖다가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반대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때의 성은 도덕성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런 기호 있죠? 기호.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하는 어떤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경향성을 규제한다는 건 뭘까요? 그 마음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느 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경향, 성향 그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심에 있는 것이죠. 심. 마음에 있다면 이쪽은 성에 있습니다. 누가 더 구체적인가요? 심이 더 구체적이죠. 그죠? 성은 사실은 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이고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당장에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고 다산의 입장에서 마음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영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어떤 영명, 신묘하고 어떤 그 명료한 이런 것이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유 능력을 뜻합니다. 모든 이치를 갖다가 탐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유의 능력 그것을 영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대표적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지금 마음, 영명이라는 식으로 해서 마음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마음이야말로 모든 사유와 행동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성에서 강조한 것은 다산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인간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었다면은 이것도 비슷한 얘기죠. 결국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주체가 된다. 즉 마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인간이라고 이것을 한번 인간론에 집어넣어서 한번 볼까요? 인간론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다산이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주체가 돼서 그 자신이 행동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인간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책임성과 주체성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주적 인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인간을 다산이 이제 탐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이런 입장에 섰었을 때말로 진정한 윤리도 나올 수 있고 진정한 유학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려 구름 잡는 큰 스케일로 확산된 주자학을 가지고는 이러한 철저한 자주적 인간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고 근데 이것은 서양에서 얘기하는 근대성과도 상당히 통하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근대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어떤 자주성에 대한 확보이거든요. 주체와 주관에 대한 자주성인데 이런 점에서 어떤 근대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주작에서 얘기하는 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지식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까 도덕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은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질이 성에서 심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도덕성보다는 지식의 함양을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또 실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도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강조점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다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목조목 그러니까 이기성심이라고 하는 성리학에서 대표적인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산이 노렸던 어떤 인간의 자주적 주체성의 확보라고 하는 점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어떤 근대 지향성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서양이 다 그 어떤 방향을 비슷한 쪽으로 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서양에 있어서는 이런 주체 이런 것이 소위 이성과 정신이라는 이름 하에서 서양 철학에서 강조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동양에서는 실학을 통해서 특히 다산 선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최고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자와 주체의 문제는 다음에 또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서양 철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근데 이 나머지 시간은 어떤 근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제가 다산 선생만 하더라도 어떤 근대적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학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실학사상을 어느 정도까지 근대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실학이 정말 근대적인 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 실학이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명칭 자체를 좀 분석해 봤지만요, 그때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허학에 대한 실학으로서 본다면은 하나의 유학의 기본 방침으로서 옛날부터 있어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정확히 실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는 정자에서, 그러니까 송명대, 그러니까 송나라 때의 정자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주자도 이제 계승을 해서 실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그 명청대에 가서도 쓰고 조선대에 가서도 실학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그 문장 중에 집어넣어서 쓰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조선, 후기 조선의 어떤 사유 경향에 일관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실학이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역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조선 후기 조선에서 그 이제 성호 이익부터 해서 그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정약용, 그 김정희, 최양기까지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그 어떤 사유의 그 패턴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것이 실학이야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은 없다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럼 누가 붙였냐? 후대에 붙였죠, 후대. 이걸 가지고 시비하다 보면 못 가요. 실학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나중에 어떤 특정한 어떤 선입견에 맞춰서 갖다가 붙인 것이지, 그들 자신이 주장하지 않은 것을 왜 자꾸 실학이라고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근대성을 개입시키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럼 누가 처음 사용했느냐? 그것은 1930년에 최남선 씨가 사용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그 특정한 후기 그 조선의 그 일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1936년이 되니까 다산 선생 사후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100주년의 기념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행사를 전후해가지고서 이제 다산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최남선이 불렀던 그 조선 후기 사유 경향에 대해서 실학이라고 부른 것이 거의 관용적으로 쓰이게 됐죠. 근데 왜 관용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제의 강점기가 왜 당했느냐? 그것은 근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조선 후기에도 우리의 손으로 근대성의 싹이 존재했었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게다가 일제시대 때. 사실 그런 의도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실제로 뭐 다산 선생이 자기 선대 학자들까지 뭉뚱그려서 스스로 실학파라고 부르지 않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런 학문 명칭을 못 붙이나요? 어떤 일관된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서양에도 학파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 관념론이라고 했었을 때, 헤겔이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뭐 누구부터 누구까지, 피테 쉘링, 헤겔까지는 우린 독일 관념론이야.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들끼리도 서로 반목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독일 관념론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의 경향으로서 그렇게 후대에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명칭 자체의 동기를 너무 그렇게 천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 실학이 근대적이었느냐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근대적이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근대가 뭐냐는 얘기죠. 이거는 저희가 그 서양의 근대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죠. 즉 과학혁명, 그리고 시민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세 가지 통해서 근대가 형성됐고, 여기서 나오는 게 합리주의고, 여기서 나오는 게 민주주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산업주의였다. 그런데
합리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 합리니까 이제 저희가 합리라고 써서 그렇지 원래 원어대로 하면 레이셔널리즘이고 이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지닌 인간이 세상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인간 중심주의고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이용의 대상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이 밑에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실학자 중에서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실학은 바로 실학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에 있어서 분리의 의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학은 이용후생의 방법을 핀다고 그랬죠? 철저한 어떤 삶에 있어서의 실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삶의 실용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연과 합일이 아닙니다. 합일되면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떼놓고 보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썼을 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건 지금 그 실학의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성리학은 또 다르죠.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도덕 정치 때문에 그러죠. 이 세상을 윤리 도덕으로 규범을 정해서 그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통제의 근원을 이라고 하는 어떤 우주론적 차원의 것으로서 끌어당겨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런 논법을 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핀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가 자연에만 있고 인간에는 없나요? 아니죠. 인간에 들어있는 게 바로 성이라는 형태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공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결국 연결이 되고 그 이유는 바로 도덕 정치와 윤리적 규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은 자연의 지배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이용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쪽으로 가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사회를 어떤 위계 질서를 통해서 잘 지배하겠다는 그런 정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서양 근대에 봤었을 때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놓고 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다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에서 인간을 띈 다음에 인간 중에는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명한 그런 사회 능력과 판단 능력을 지닌 그런 존재라고 했었죠. 아주 자주적이고 그러다고 보니까 마치 서양에서의 이성을 지닌 인간이 중심에 서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인간이 중심에 서는 논리를 핀다는 것입니다. 다산에서도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과 인간을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근대와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장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오늘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현대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심각한 화두 중에 하나가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근데 거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환경 생태 문제는 결국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놓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지배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파괴됐다 하는 이런 논리를 핀다고 봤었을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라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대하고 갖다 붙여야지 심정적으로 어떤 해소가 될 테니까 그럴 텐데 지금 지금은 근대가 아니라 소위 탈근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탈근대는 뭘까요? 근대에 대한 철저하게 벗어나서 한번 반성을 해보겠다는 이 시대를 사는 마당에도 실학을 근대와 갖다 붙인다고 하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찾다가 보면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려 저는 이렇게 봐요. 차라리 실학을 좋은 쪽으로 한번 재해석을 하려면은 탈근대 쪽으로 갖다 붙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즉, 이 탈근대를, 나중에 이게 탈근대성은 아마 제가 집중적으로 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 탈근대를 근대에 대한 반성이라고 봤었을 때, 근대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을 탈근대라고 보게 되면요, 실학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그 뭘까요? 실학이 이용우생을 하지만은, 실용을 강조한다고 해서, 소위 실심이라고 하는 도덕적 그 마인드를 갖다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 논리를 한번 집어넣을까요? 이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이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실용성, 효용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오로지 과학기술을 하면서 실용과 효용이 노예가 될 뿐이지
자기 내면의 성찰과 인간의 윤리적, 기술의 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면에 대한 성찰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용과 실심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학의 정신이야말로 과학기술을 지향하되 그것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실학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제시대도 아닌데 근대로 갖다가 붙일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탈근대에 붙이는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근대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대적인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한중일 삼국 중에서 조선의 실학이 가장 내용이 심오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실학이 근대적이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근대적으로 발달한 실학을 지녔던 조선이 왜 근대화에 있어서는 가장 실패했냐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꼭 실학을 근대성과 붙일 수는 없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 국가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 실학이기 때문에 현 시대의 시공간에 제한돼서 하는 학문이 실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제한성이 있고 그리고 그 시공간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한이 뭘까요? 조선 후기의 실학을 묶어뒀었던 그 제한, 시공간 제한성. 그것은 바로 리의 절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자학적 이해 질서가 너무 절대화되어 있었다. 이것이 붕당 정치의 폐해나 그 벌렬 정치, 세도 정치의 폐해는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이가 너무 절대화됨으로 해서 이 절대화된 리와 투쟁을 했었던 이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주저앉히게 했었던 다산 철학이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너무나 절대화되어 있는 조선만의 특징. 그러니까 역설적 이해도 못 가요. 실학이 가장 발달한 지역에서 그들이 극복하자고 했던 그 상대에 있는 주자학은 조선의 한중일 삼국에 있어서 가장 심화되고 철저한 주자학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과 극이 싸워서 화해를 못하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하는데 이쪽이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갱신이라고 하는 그 실학 고유의 조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자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는 그런 뼈아픈 역사가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실학을 근대성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개화의 문제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